이제부터 이 두 번째 주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한글 작가 대회에 참석해서 훌륭하신 세 분 발표자님과 7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할 주제는 한글 문학에 반영된 세계화 담론입니다. 한글 문학 하면 작품의 표현 매체인 문자가 한글로 된 문학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가령 한자 문학이나 영자 문학이 아닌 우리 글인 한글로 표현한 문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결국 우리 문학에 반영된 세계화 담론이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 작가들에게 표현 매체인 말과 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요 며칠 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우리 한글이 1위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우리는 어쩌면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한국학이나 한국문학과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한글 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고, 그래서 한글 문학의 세계화, 세계 문학의 한글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작가대회의 뜻은 실로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섹션에서는 6.25 전쟁에서부터 월남전까지 30년의 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시인으로, 소설가로, 군사 전문가로 80여 권의 저술을 하신 박경석 장군 원로 작가께서 한국전쟁과 한글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고, 또 이탈리아 학자로 우리 문학, 특히 우리 고전 한글 문학을 연구하여 안양대학에서 교육하고 있으신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께서 한글 고전 문학의 그 동시대적 활용이라는 논문을, 그리고 이번 한글 작가대회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문학 배경의 세계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 문학계의 원로학자이자 작가이신 우한영 교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견 작가 시인 7분께서 토론을 전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분입니다. 앞에 진행이 무려 한 40분 지연되는 걸 보고 우리는 좀 단축해서 제 시간에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발표 한 분당 20분, 또 그 한 분당 토론을 10분, 그렇게 해서 한 분당 30분씩 그렇게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면 종합 토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그 발표자분이 하신 뒤에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토론을 다 참여해서 이렇게 그 답변을 하는데 조금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분이니까 제일 먼저 한 분이 발표하시면 지정된 두 분, 세 분이 그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또 그 토론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모든 그 토론에 가보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중요한데, 질의하는 분이 자신의 소견을 얘기하다 보면 누가 발표자고 답변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발표자로부터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돼서 그 오후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식 작가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분은 90세를 눈앞에 두고 계신 박 작가께서 두시고 계신데, 17살 때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에 인관해서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살아있는 한국군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면 없는 분입니다.
소영대의 한사랑이라는 필명으로 문단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22권의 시집과 많은 대하 장편 소설, 그리고 여러 권의 군사평론지 등 80권에 달하는 저수를 남기신 군 장성이자 시인이요 작가이십니다. 특히 이분의 소설을 종합해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 남북분단, 6.25 전쟁, 월남전 등 더할 수 없이 중요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전쟁 체험 속에서 생성된 문학작품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후 지명 토론은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님과 표중식 한국문협 사무총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요 앞에 단상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찬의 소개를 받은 박경석입니다. 저는 33년 1월 1일 생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25 당시 첫 전투, 첫날 전투에 참전을 했고, 다음에 육군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역시 전투를 해서 인민군으로부터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제 묘지까지 생긴 그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산증인이고, 제가 1981년 7월 31일 정치 군인과 결별해서 군복을 벗으면서 1959년 한사랑이라는 필명으로 등단 이후에 이어서 문학에 전념하되 군대에서 삐뚤어진 역사, 과장한 역사를 바로잡고 내 생을 마감하겠다 해서 제가 40년 동안 소설가, 시인으로서 모든 행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골방에서 책을 쓰고 해서 83권의 책을 써서 제가 군복을 벗을 때 꼭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역사 왜곡을 8가지 목표를 세워서 8가지 목표를 작년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제 목표는 달성해서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도 할당이 되지 않아서 20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글이 창달되고 또 한글 문학이 번창하게 된 그 근저에는 군대가 있었고, 또 군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군사학계나 일반 학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6.25 한국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문제예요. 일부 학계에서 또는 일부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북한의 주장대로 미제의 사주에 의해서 국군이 북침한 걸로 이렇게 각인된 점이 구석구석에 깔려 있습니다. 다행히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현대화 과정을 밟아가지고 모든 것이 밝혀져서 이제 국군이 북침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정설로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고소하고 미제의 사주에 의한 국군이 북침이라고 역사의 정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17살에 어떻게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17살에 어떻게 전쟁에 나가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받고 17살에 소위가 돼가지고 17살에 40명이 부하를 보내려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북진하지 않았다는
엄정한 증거죠. 저는 소리장이 돼가지고 그해 계급장을 살았는데 17살 소리장인데 부하가 40명인데 40명이 전부 20대, 저보다는 4살, 5살 다 나이가 많이 먹은 그 소대를 지휘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전투에서 인민군이 던지는 수류탄에 의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내 부하는 돌아가가지고 내 사망 보고를 했고, 당국에서는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내 무덤이 생기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인민군 야전병원이에요. 인민군 야전병원에 살안장이 와가지고서는 아니 17살인데 어떻게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어? 그거야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1학년생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정규 육사가 개설된 25일 만에 북한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출진을 했고, 따라서 임관을 했고, 소리장이 돼서 오늘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포로가 됐습니다. 아마 이 광경이 국군이 북침이 아니라는 명징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는 이상한 주장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문학계에서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 이 책임에 대해서 국군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 육군 총참모장 최병덕 장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지요. 6.25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던 그 환경,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북한군이 준비가 됐고 곧 침투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엉뚱당땅하게 북진 통일,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임지에서 먹는다, 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북진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허장성세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씨알이 돼서 국군이 북친설이 학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 군사, 밀리터리 히스토리, 이 군사에는 엄정하게 정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군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군의 4대용, 한국전쟁에서 4대용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굉장히 오도돼 가지고 서로 여기에 투쟁하느라고 내가 상당한 정력을 쏟고 핍박도 받았는데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한국전쟁 4대용은 누구냐? 이것은 1983년도에 정부와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나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 당시 군복을 벗은 전업작가인 박경석에게 임무가 주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요. 그리고 자기 선배들을 다 내쫓았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선배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기려가지고 소설을 만들고 정기소설을 만들고 그리고 KBS 1TV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프로젝트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국군 4대 영웅을 고르는데 첫째로 여러분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홍일 장군. 김홍일 장군은 중국군의 중장, 중국군의 중장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중장 삼성입니다. 합해서 오성장군 김홍일이라는 장편 소설을 만들어서 당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국민들이 알으면 이 비밀이 탄로가 되면 우리 군대 얼굴이 뭐가 되느냐 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쓰라고 해서 다시 쓴 책으로서 KBS 1TV에서 3부작으로
박경석 원작으로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웅은 누군가 하면 김정호 대령. 김정호 대령은 일본군 출신입니다. 일본군 출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훌륭한 업적자가 많습니다. 그 김정호 대령은 육사단장으로서 인민군을 사흘 동안을 멋지게 막았죠.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전략이 뒤바뀌었어요. 김홍일 장군은 왜 위대한가 하면 김홍일 장군은 국군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서로 지금 남쪽으로 해산돼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수습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세요. 한반도의 지도에 제일 서쪽으로부터 1사단, 그 다음에 의정부전선의 7사단, 그 다음에 춘천전선의 8사단, 그리고 동해안의 8사단, 이렇게 4개 사단이 있었는데 인민군이 쳐내려오는 당일날 다 붕괴됐습니다. 1사단은 개성이 5시간 만에 뺏겼어요. 그리고 전부 도망쳐서 임진강 남쪽으로 몰려 있었다고. 그리고 7사단도 의정부에서 전멸했고, 그리고 후방에 3개 사단이 있는데 이 3개 사단은 집중 배치 않고 분산 투입하는 바람에 전부 들어가면서 망해버렸다고. 그런데 일본군 출신 김정호 대령 춘천의 6사단은 아주 멋지게 인민군 군단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전략계획은 뭔가 하면은 개성으로 해서 서울로, 그리고 춘천으로 해서 이천을 통해서 수원에서 국군을 포위해서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8월 15일 날 남북통일 기념행사를 갖기로 전략계획을 세웠는데 6사단이 다 싸우니까 개성 쪽에서 승리해서 서울을 장악한 인민군이 갈피를 못 잡고 기다리게 됐다. 그때 김홍일 장군이 이러다가는 국군이 다 망한다. 8만 명이 국군이 2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2만 명도 지금 막 내려가요. 남쪽으로. 나는 육군사관학교 4년제 생도로서 전쟁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후회한 것은 김홍일 장군이에요. 김홍일 장군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도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8월 15일 날 박경석 정기소설, 실록 정기소설 오성장군 김홍일 1983년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거부됐던 책을 금년도 8월 15일 날 드디어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백선엽이가 4대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뒤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투쟁전선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명예원수를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4대 영웅에 백선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좌절시켰습니다. 김석원 일본군대 출신 또는 김정호 일본군대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 문학가들은 일본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시각은 버려야 돼요. 백선엽과 같이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미군의 말만 듣고 미군한테 상전 노릇을 미군한테 부추기고 자기는 모습 노릇을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 소설가들은 앞으로는 그 소재를 가지고 수십 권의 전쟁 소설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국군을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전부 한문 투성이고 그리고 세로로 쓰고 우측에서 좌행으로 가고 이런 실태를 보고 행정의 비능률을 확인한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일본군대, 만주군대 출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행정체계를 고쳐야 되겠다. 우리 미국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터줬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모든 병가 하나하나에 전부 실력 있는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 전부 미국에 보낸다 해놓고 나는 18살인 1951년에 100대 1의 관문을 뚫고 미국의 보병학교의 장교 기본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부한 사람이 박정희, 최명신, 김정필 이런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미국처럼 이렇게 현실화된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씨앗이 돼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모든 젊은 장교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1950년도에 한글 타자기가 있었는데 한글 타자기가 한문하고 뒤섞이고 세로로 쓰는 그 공문서 때문에 그것이 효용이 없어지니까 진열장 신세가 있는 그것을 도미학에서 돌아온 장교들에게서 번이되고 추진돼서 마침내 1953년부터 세로 쓰기로부터 가로 쓰기, 위에서부터 좌로 행하는 것을 좌로부터 우로, 이런 현대화된 한글 문서가 처음 대두한 것이 195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53년부터 국방부로 올라가고, 국방부는 전체 우리 한국의 행정체계에 전파가 돼가지고 한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1953년 한국군에 의해서 한문의 태화가 되고 한자 문화가 태화가 되고 한글 문화가 부활한 것은 바로 군대라는 것을 명백히 역사 앞에서 증언합니다. 끝으로 내가 한글을 전공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많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 노인이지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10손가락으로 못하고 2손가락으로 치면서 독수리 답법으로 쓰면서, 그러나 속도가 글 쓰는 것보다는 3배 정도는 빠르니까 한 달에 단행본 한 권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대전으로, 고향인 대전으로 이사 가가지고 8년 동안에 제가 몇 권을 썼는가 하면은 8권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글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한글에 대한 그 부흥의 시발점은 밉지만은, 여러분들이 밉게 보는 군대지만은 군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원고를 보면 상당히 자세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상당히 축약해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작할 때 현실과 그 허구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되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가는데 그 6.25 전쟁에 대한 실제를 아마 알려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한글이 이렇게 그 오늘 활용하는데 군사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님이 먼저 그 질의를 해주시죠. 앉아 계시고. 예, 앉아 계시고. 박경석 선생님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 제목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이어서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 그 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이 그 연관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발제문이었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군인이셨는데 사실은 이 6.25 전쟁 때의 그 국군 수뇌부의 어떤 실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용기를 내시는 걸 보시고 굉장히 그 감명이 깊었고요. 우리가 일부분 뭐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6.25 전에 느닷없는 어떤 대대적인 군인 인사 이동이라든가 차량, 총기 등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전부 그 변기창에 집어넣었다든가 회수해서 또는 외박을 그 군인들 외박을 이렇게 나가게 했다든가 또 그 전날 무슨 대대적인 파티를 벌여서 정작 6.25 아침에 이렇게 다 많은 군이 술을 취한 채 이런 군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 또는 이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용기였을 것 같은데 박사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논문 선생님이 발전의 핵심은 한글이 어떻게 한글 문학, 전쟁 문학과 한글이 어떤 관계를 이제 갖고 있느냐는 건데요. 사병 중에 문맹자가 상당히 있을 때여서 한글을 깨우친 사병들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전쟁 중이지만 문맹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한글 교육대를 운영했고 그다음에 작가단을 구성해서 당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시나 소설을 발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군대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진중문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글로 많이 작가 창작을 했고 한글 문학의 발전의 효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이런 발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전혀 생각 못했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사님이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발제문 마지막에 정주영의 향수라는 시를 이제 극찬하시면서 발제문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좀 어긋나지만 정주영 시인의 향수가 동리사대학에 유학할 때 이제 발표한 작품이고 훌륭한 시고 작품인데 유명한 시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주영의 향수라는 시가 미국 시인 트럼블 스티크니의 회상이라고도 번역하고 추억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시를 번안 또는 표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정주영 향수라는 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 논문을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질의형은 지금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다가 요담 질의 다음에 같이 종합해서 답해 주십니다. 다음은 이어서 표중식 한국문협 사무총장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표중식입니다. 먼저 한국 전쟁과 한글 문학인 주제로 발표하신 박경석 시인님 말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한국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내용 중 첫째, 1945년 8월 15일서부터 1950년대 초까지 한자 사용이 일반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국군에서 타자기의 보급 사용으로 한자에서 한글로 그리고 세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바뀐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이것이 한자문의 태조와 한글의 부활기라고 전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에서부터 한글 전용이 시작되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여러 한글 전용의 여러 요인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쟁 문학이 한글 전용의 어떤 그 기초가 되었다면 일반 사회에서의 문학 작품은 모두 한자 혼용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그것도 한자를 사용해야 멋이 있고 그런 인식이 있고 현학적인 면이 작용을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질문해 주신 것 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키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왼쪽에서 터져가지고 이쪽은 발꼬락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의 못 들었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알아듣는 거는 대답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군대에 내가 소대장으로 17살 소대장으로 가니까 전부 다 20살, 22살, 4살 다인데 무려 반수가 한글을 몰라요. 그렇게 문맹자가 많았어요, 군대에. 그래서 이제 군대 사단장별로 이제 필요성을 느낀 사단장은 한글 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교대교대 이제 한글 교육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글을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육군 장병들, 사병들이, 장교는 아니지만 사병들이 거의 한글을 모르는 그런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글이 싹 텄죠. 한글 교육대에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한글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역할이 군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 문화가 한글 문학으로 전환시키는데 전적으로 다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했지. 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죠. 일부분이고, 불을 댕겼다는 말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이 다 한 게 아니고 군은 시발점에서 불을 댕긴 거예요. 그 당시 도미학 1951년, 52년, 53년 도미학 장교들에 의해서 기국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타자기를 도입하고 행정문서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국방부 또는 행정부서 전부가 다 한글을 쓰게 된 이 불을 댕겼다는 얘기지 군대에서 다 한 건 아닙니다. 또. 네, 됐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정규용 씨를 인용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분은 이 정규용 씨가 외국시의 번안요 표절처럼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정규영 씨 향수를 쓰셨죠? 그 향수 씨가 외국시의 번안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시의 번안, 이런 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외국시 번역을 할 수 있나요? 그 문맥을 읽어보세요. 전부 한글인데 외국이 그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나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일본말을 할 줄 알아서 내가 일본 다나카이 사이로 박사가 와가지고서 내 문단에 일본의 지도자급인데 나한테 자주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번역해달라고 해서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묘한 한글 특유의 글자 하나하나 그걸 어떻게 표방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의 색채를 띈 거, 일본에서 물론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 색채가 아니냐는 것을 다나카이 사이로 박사가 증명했어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 순수 한글 특유의 시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고 일본어로 번역하려는데도 실패했어요. 이만큼 정지영 씨의 향수는 한글 문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지영을 한글의 위대한 선구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논의는 뭐 한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 줄이고 나중에 자세한 건 더 그 개별적으로 토론을 해서 학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회를 더 자주 질문하고 대답해서 해야 활성화되는 토론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박경석 발표자의 토론을 이만큼 마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탈리아 학자이시면서 현재 안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께서 한글 고전문학의 동시대적 활용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한자 매체와 한글 매체를 동시에 활용해왔던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발표가 이는 의미 있는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후 토론은 김영민 연세대 교수님과 곽호환 대산문화재단 상무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리도 선생님 발표하시죠. 우리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발표할 때 박수 좀 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악술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드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은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우리치오 리오토라고 합니다. 그가 29년 동안 이태리 나폴리 동양학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쳤다가 작년에 그렇게 그냥 자리를 그냥 한국으로 좀 옮겼어요. 옮겨서 지금 특히 연구하고 하냐면요, 저기 고대에 있어서 한국인과 타자 비교 문화로 그렇게 고전 문학, 서양 고전 문학, 한국 고전 문학하고 비교해서 역사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 문화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연구는 고대 관계, 언어, 문학, 종교, 사상에 대한 학문이며 가장 먼 옛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의 많은 갈등은 다소 역사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우리 조상입니다. 모든 고대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며 현대어, 생소한 언어까지를 아는 것은 후각관계를 확립하고 소수민족을 홍보하며 분석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연구는 소위 인문학의 분야에 속하는 반면 현재의 학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비극적인 실수 속에서 의학, 공학, 컴퓨터, 기술 등 과학기술 과목의 모든 분야의 호의적인 경향입니다. 이는 최근 수세기 동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두뇌는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의 뇌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술은 생각해 보신다면 인간의 기술은 굉장히 발전됐지만 인간 두뇌는 발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이전에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막대기하고 돌멩이랑 그냥 서로 던져서 그렇게 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구석기 시대 두뇌에다가 핵무기까지 생겼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오늘날의 인간의 개성과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역사, 고전, 문학, 외국어, 인류학, 철학 등 인문과학을 과학 과목과 최소한 등등하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역사 학자는 뭐 역사학자보다 뭐 철학자로 알수있는데 카를로 마르크스가 아주 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마르크스 이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뭐 계속해서 뭐 좀 좋아지고 발생한다.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똑바로 뭐 그렇게 똑바른 길로 뭐 간다는 가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가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반대합니다. 그거 반대하는데 뭐 이 이태리 철학자는 잠반티스타 비고 같은 철학자 의견으로 역사는 똑바로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막 돌아간다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옛날 실수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전쟁 뭐 70주년 뭐 그냥 기념 뭐 그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국 전쟁은 옛날에 많았어요. 삼국시대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뭐 신라, 가야, 뭐 고구려, 백제 뭐 그런 거 뭐 이미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그냥 뭐 신라 시대 말기는 뭐 후백제, 후고구려, 뭐 신라하고 뭐 그렇게 또 그거 뭐 한국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 지난 아까 뭐 그냥 말씀 나온 것은 뭐 디아스포라, 뭐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뭐 그렇게 정말 비극적인 뭐 그냥 사건인데, 근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20세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굉장히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아주 그냥 정말 비극적인 디아스포라들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당나라한테 잡혔을 때 뭐 그렇게 몇십만 명 뭐 끌려갔어요. 그런 당나라로.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저기 몽고가 뭐 그렇게 저기 지배했을 때 뭐 한국을 그냥 진입했을 때 1254년 뭐 1년에 한꺼번에 20만 8천 명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뭐 임진왜란 때 뭐 일본 사람들한테 뭐 그냥 포로로 잡힌 뭐 그래 한국인들이 굉장히 뭐 디아스포라도 하고, 그다음에 좀 또 만주가 1630년에 만주 군대가 돌아와 갖고 뭐 그래서 사실 만주인만 아니지만 만주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었고 뭐 그렇게 몽고도 있었어요. 뭐 어떤 학자들 생각에 그때 1936년에 뭐 그냥 중아시아 뭐 만주로 끌려간 한국인들이 100만 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명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한반도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최고 뭐 1,5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거의 10분의 1, 뭐 10분의 1 인구가 한꺼번에 뭐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세기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뭐 그냥 의무로 기억해야 합니다만, 뭐 그렇게 옛날 그렇게 비극적으로 끌려간 한국인 디아스포라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이하는 것은 더욱 평화로운 관계 상호 정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인간관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느냐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지는 사실 종종 많은 불명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인간사에 장벽이 없다는 것,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모두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동물이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 고대 그리스 말로 무슨 말이냐면 존 폴리티콘 politics 그게 정치가 한마디로 하면은 그게 politics 뭐냐면은 politics하고 polis하고 옛날 그리스어는 polis는 도시예요. 그 뭐냐면은 뭐 인간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모여서 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 바로 그런 뜻이에요. polis 도시, politics 정치하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폴리티콘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로서 인간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와 문화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아마존이나 뉴기니 같은 지리적 특성 가진 지역의 다양한 부족들이 아직도 아무런 관계나 교류가 없었다던 구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뭐 처음에 한국에 뭐 35년 전에 뭐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무슨 유행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5천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그냥 그 당시에 좀 예의로 내가 뭐 그냥 다 답을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단일 민족이 없어요. 뭐 그렇게 세계에서 아니 있긴 있는데 바로 어디서냐면은 아마존이나 뭐 뉴기니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교류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교류가 있어야만 관계 있어야만 가르치고 배우고 주고받고 이렇게 문명 이렇게 뭐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고전 문학 공부해야 될까? 오늘의 세계를 괴롭히는 야망과 도덕적 불행의 맥락에서 마케팅 규칙은 문화와 교육을 식민지화하는 때까지 갔고 구본질에 따라 수량화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시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고전 문학은 이 지적의 빈곤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관적인 희생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입니다. 사실상 고전은 어느 날에 제외되고 삶과 학교에서 소외됩니다. 그러나 고전 문학은 믿을 수 없는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이 생명력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불려지는 모든 현대의 조항, 인간, 문화, 시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고전 문학은 비록 구들이 수세기 혹은 심지어 수천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탈로 칼비노의 아름다운 정의를 통하면 구들이 한마디로 하면은 고전 문학 작가 말이죠. 구들이 해야 할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전책 뭐 그렇게 읽게 되면 뭐 언제나 새로운 거 배웁니다. 뭐 그냥 책 아니에요. 뭐 현대 같은 거는 무슨 친구인데 뭐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소설 있구나. 뭐 그거 뭐 읽어가지고 읽었다가 그냥 소재 갖다 놓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고전 문학 아니에요. 언제나 읽을 때마다 배울 거 있습니다. 고전 문학은 작품 읽는 데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고전을 나눈 것은 현대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 말의 뿌리와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내는지에 대한 기본이 고찰입니다. 고전을 나눈 것은 많은 표현, 의학, 정치, 구어체에서 많은 문장이 고전의 일부 분위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과 세계에서 위치는 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춘향의 사랑, 홍길동의 행적, 심정의 효행, 용어의 전설,
연어, 새어, 용어도 나오고 연어도 나옵니다. 용어와 새어의 전설, 돈명왕의 서사시, 바본달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고전 읽으면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전 문학에서 양귀비 이태백을 만난 적이 없다면 양귀비처럼 예뻤다. 아니면 이태백보다 시를 잘 썼다. 우리가 고전 문학을 모르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아닙니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전 문학은 많은 다른 현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고대의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고전 문헌을 읽으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영원하고 산진적인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게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전이 얻는 소재가 그렇게 값어치 없어요. 값어치 없는데 고전은 기본이고 거기서 시작해서 천천히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고전을 알고, 고전을 읽고, 고전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는 것이 위험하며 그 위대함과 호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예. 그러므로 기술에 대한 열정은 고전 문화에서 발견되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인간관계, 정치,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고전 문화와 문학은 또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고전으로부터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도덕적 원칙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고대 국가고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고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연이 아닙니다. 고전에는 시민적 동거에 필요한 인간 영혼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결단력 있는 공공 행정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한글에 있어서 고전 문학의 관련성이 뭔가? 한글 알파벳의 고전 문학이 현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산정할 수 있는 중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 알파벳이 경쟁과 반대의 도구로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알파벳이 완전히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17세기부터가 돼서야 비로소 문학과 문학 장르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상과 예술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한국 문화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인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 시기에는 옛날 이야기, 고전송 이야기 포함가 대대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며, 많은 중국 작품 또는 한국인이 직접 중국어로 쓴 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소설은 교육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소설과 단편 소설의 장르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수천 개의 흐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확실히 17세기 이전에도 군전적인 시도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는 언어학적 역사가 흥미로운 고려를 제공하는 설공찬전 역사였습니다. 원래는 채수에 의해 중국어로 쓰여진 이 책이 1510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발행 부서로 눌렸으나 그 시점에서 소설을 금지하고 화경대로 보내는 국가 검열을 받아야 했고, 저자에 대한 오명은 심하게 씌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문학의 향유 여전히 소수 특권이었다는 시대에
산자의 영역과 죽은 자의 영역 사이의 관계, 해당 소설의 경우 매우 언쟁이 오가는 관계, 노골적으로 다룬 이야기들이 어떻게 모든 의도와 목적을 불어나게 할 수 있었던 시사합니다. 게다가 대중의 의식 또한 조선 초반에 불어닥친 반불교식 분위기에 불교에 강한 영향을 받은 설공장전 같은 작품이 중앙 권력 눈에 났고 잠재적으로 산문주의나 계몽주의 신조에 대한 사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이고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바버린 유교 문인 살림에 위해 이 작품을 문학이라면 조형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맹렬할 비판받았습니다. 따라서 16세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문학적 장르에 대한 호기심이 애매한 분위기 속에 소며들었고 동시에 제도적 고멸에 종벽을 넘지 않고 못 막았거나 번역하려도 욕만도 어떤 상황에서는 성립될 수 있는 그 알파벳, 바로 한글이고 독대였고 특정 환경에서 독이 돈 선물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국전전 사건의 상당 파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의 지적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만만하지 않은 보급 수단이 국가 알파벳 사용 어느 정도 그늘에나마 도는 시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제가 알파벳 한글 문학적으로 알파벳 언제 완전히 터지냐면은 그거 바로 17세기부터입니다. 그동안 한글은 특히 그렇게 나라 관리에서 좀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의 15세기, 16세기 보면은 특히 한글 누가 썼냐면은 그냥 궁녀들이 서로 편지 그렇게 쓸 때 하고 아니면 그렇게 시골로 그렇게 시골 공무원들은 한자라면 잘 모르니까 좀 연령 받으면은 한문 그냥 쓰는 게보다 한글로 쓰는 게 또 쉽게 번역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일단 재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느 나라가 어디선가 언제 어디선가 글자 생기는 거는 처음에 생기는 거는 문학을 쓰기 위한 뜻이 아니에요. 시, 소설을 쓰기 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 수메르에서부터 글자가 왜 나타났냐면은 일단 세금이 계산할 수 있게 일단 궁궐에서 그렇게 쌀 부대가 몇 개 들어왔는지 그렇게 그거 이 사람한테 페이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렇게 쌀 언제 줘야 되는지 밀 언제 줘야 되는지 그런 거 기록하기 위해 글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문학 용도 있고 그렇게 역사형이 또 그렇게 재생겼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세계 대부분이 사용하는 알파벳은 페니키안 알파벳에서입니다. 그 페니키안 알파벳들은 페니키안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가장 대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사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아주 간단한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그 알파벳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태리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 알파벳, 서양 알파벳은 다 페니키안 알파벳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거도 시리아, 히브리어 다 옛날 알파벳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마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고전문학의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문화로. 왜냐하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있고 젊은 한국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는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 연극과 같은 장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근데 뭐 한국 분들한테 뭐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돌머리 집 누군가, 발탈이 뭔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뭐 만석준 놀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이 뭐 그렇게 아니다 그래요. 뭐 그냥 모른다고 안 봤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한국의 기관들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제가 옛날에 뭐 그렇게 춘천 뭐 그렇게 국다시 뭐 페스티벌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한국어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외국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문학을 통해 우리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지금 제가 뭐 어떤 학생들하고 운현정 뭐 그렇게 번역시키고 있는데 운현정에서 안변대군 나온단 말이에요. 번역하다가. 그 안변대군 누구냐? 그거 알기 위해 뭐 한변대군에 대해서 뭐 그냥 알면서 결국은 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게 된다. 뭐 그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전 문학은 역사적 기억 보존하고 우리 문화의 현실과 특징 알아서 과거의 잘못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젊은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과거와 의 가결을 긋는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인 죽이는 것이고 이는 모든 것의 것을 뜻합니다. 자, 이문열 시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저기 죽은 시인은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대로 자기 역사와 자기 전통 문화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더 이상 민족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외국인 학자님께서 우리 역사와 문학에 대해서 이만큼 연구 천착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글쎄 우리는 6.25 70주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벌써 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삼국시대 전쟁부터 지금 6.25 전쟁까지를 통틀어서 거시적으로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이와 역사도 그런 것처럼 문학도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문학을 이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작품 가운데는 최고운전, 헌안설원전, 홍길동전, 이춘둥전 뭐 이런 많은 작품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연세대 김영민 교수님이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리오토 마우리치오 선생님의 발표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라 사실 뭐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고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발표문을 3분 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중 고전을 통해서 현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고전문학, 특히 한글 고전문학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오늘 발표 주제는 한글 고전문학의 동시대적 활용입니다. 한글 고전문학의 유용성이 오늘날의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이 발표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인 작가 집단이 출연한다거나 근대적 매체를 활용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이 그러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징표가 한문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글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원래 우리나라의 글자, 즉 국문으로 창자가 되었지만 실제 국문의 지위를 확보하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달리 말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수백 년 동안 한글은 국문이 아니라 언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문학사의 근대와 전근대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식인의 한글 사용이라는 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이른바 출세의 도구였던 한문의 세계를 벗어나 한글로 문자 생활을 옮겨가면서 진정한 한국의 근대 문학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글 고전문학의 가장 큰 역할은 세종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주류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받던 한글의 가치를 지켜온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기간 언문으로 취급받던 한글을 실질적인 국문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한 데에는 무엇보다 한글 고전문학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글 고전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일에 더 많은 대학 문학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한글 고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는 일이 오늘 선생님의 발표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고전문학에 한글 고전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마지막 제안이 지극히 타당하고 이 과제가 선생님 혼자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님의 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고전 문학을 그 한글 문학이 현대 작품으로 현대 문학으로 발전시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곽호환 대산문화재단 상무이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곽호환이 아니고 곽효환입니다. 저희 조부가 이름을 좀 어렵게 지셔갖고요 혼선을 드렸습니다. 리오또 선생님은 사실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학자이십니다. 유럽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이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 이미 리오또 선생님은 1992년에 이탈리아의 귄티라는 출판사에서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처음 출판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탈리아에 처음 소개된 한국 문학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문열의 그의 겨울, 시인 금시조, 그다음에 이균영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 조정래의 유형의 땅,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같은 현대 소설을 이태리의 말로 번역해서 출판하셨고요. 1998년도에는 인현왕후전과 이춘풍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구운몽, 홍길동전, 춘향전, 한국 고시전집, 왕호천축국전 같은 고전문학 작품을 이태리 말로 번역해서 출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통사, 그다음에 한국 통사와 같은 한국 역사에 관한 책도 직접 저술해서 출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리오또 선생님께서 고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심히 고개도 숙여지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토론자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갖고 온 토론문을 빠르고 짧게 읽고 질의하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읽는 이유로 리오또 선생님이 든 고전문학의 믿을 수 없는 생명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합니다. 특히 고전을 읽고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위대함과 허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고전문학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학이란 쓸모없기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쓸모없음이 쓸모를 낳는다라고 말한 비평가 김연의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쓸모없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쓸모, 즉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찾는 오늘날 환산되지 않는 가치의 쓸모, 그리고 쓸모없음으로 인해 얽매이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쓸모는 문학, 특히 고전 문학에서 빛을 발합니다. 누구와의 이해관계 속에 혹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쓸모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문학은 한 시대의 삶과 정신을 가장 쓸모없으면서 가장 쓸모있는 것으로 기록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한 시대의 정신과 삶의 지형을 탁월하게 기록하는 고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443년 세종 25년에 우리 고유의 문자이며 표음 문자인 한글을 만들고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을 때 그 뜻이 백성들이 말할 수 있어도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 있어 문자는 선대의 지식, 예술, 문화 전반을 온전히 기록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 인류 문화사의 혁명적인 발명이지만,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 해독력은 귀족을 비롯한 소수 기득권층의 독점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창제는 15세기 전반에 이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사건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17자의 자음과 11자의 모음, 합해서 28자로 자신의 말과 생각을 글로 옮기고 그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자는 애민과 민주정신이 한글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오또 선생님이 언급하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일어난 한글의 폭발이 주목하게 됩니다. 한글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제정의 뜻에 맞도록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한글 소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문자가 백성들에게 언제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한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글이 일치되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사회와 시대의 주인이 되는 근대 사회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서구 사회의 시민계급 또는 근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등장과 형성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수행하여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때 17세기 한글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한글 고전문학이 자리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 의견을 토대로 리오또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고전문학은 사람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인상 깊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고전과 현대문학을 두루 번역하였고 한국문학사와 한국사를 쓰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인간, 그 마음, 감정, 이 세상에 머무는 그 방식에 속하는 살아있는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한글 고전 작품으로 어떤 작품을 들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작품이 한국인만이 아닌 서구를 비롯한 세계의 독자들과 함께 소통,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글 고전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리오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 발표하신 교수님을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우리 고전 작품 가운데 그 세계 문학과 교류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답을 좀 나와서 해주시면. 예. 여러분들이 옛날 고전 소설 제목이 보신다면 그 전라는 자는 많이 나옵니다. 신이나 엄마를 부탁해 우리 노래를 그려지는 영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거 존 많이 나와요. 존 이거는 바로 일생존이에요. 일생존인데 왜냐하면은 일생이라는 거는 아까 곽효관 선생님도 뭐 그렇게 말씀도 뭐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태리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원래는 우리 말 조금 이태리 말이면은 이태리 말이기 전에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했는데 그렇게 일생이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뭐 하나는 에세 아마디라면 이다 존재하다. 또 하나는 비베레 무슨 뜻이냐면은 살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존재하는 거는 동물, 식물 존재하고 근데 살지 않아요. 살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에요. 살다는 거는 뭐냐면은 왜냐면은 살 때 기록할 만한 짓을 해야죠. 좋은 짓을 해야죠. 후배들이 기억할 만한 그렇게 사본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고 작업해야 되고 그 인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외국인한테 어떤 한글 고전 소설 소개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개인으로 많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존우치존이에요. 존우치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주제가 누구든지 금방 뜻을 잡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운명을 바꾸다. 존은지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10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그렇게 사는 건데 결국은 그냥 가난해서 미래 별로 없어요. 미래 별로 없는데 결국은 여우 만나가지고 여의주 아시죠? 여의주는 뺏어가지고 자기 운명을 만든다. 이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주제는 이미 문학에서 4,500년 전부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학 보면은 안수 서사시 있어요. 안수가 뭐냐면은 신인데 중요한 신이 아니지만 그렇게 신인데 몸매는 사자고 몸매는 독수리고 머리는 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짓이냐면은 신들의 왕한테 가서 몰래 운명책을 뺏어요. 그러면 운명이 뭔지, 운명이 사람들이 내가 그거 카르마 같은 거 말하는데 카르마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희망이었어요. 특히 불쌍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희망 가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우치는 자기 운명을 주인이 되지만 또 좋은 거 그렇겠냐면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벼슬을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해. 왜?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거 껍데기예요. 쓰레기야. 좀만. 꼭 중요한 거 아니지. 중요한 거 아닌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인간답게 사는 거는 벼슬보다
명예보다 그렇게 뭐 사고의 명예보다 또 중요한 거 있으니까 안 하죠. 그렇게 옛날 뭐 대단한 철학적인 보면은 뭐 예수에서부터 많이 보면은 걔네들이 뭐 벼슬 없어. 벼슬 없는데 상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벼슬 없어. 뭐 안 받아도 돼. 뭐 그냥 또 중요한 거 있잖아. 왜냐면은 결국은 그거 벼슬을 찾는 사람들은 벼슬의 노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 그래, 저기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벼슬을 세계 띠끌 찾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누구든지 세계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인간의 도덕이니까 제가 존운치전 뭐 그렇게 제목이 2개 나와요. 존운치. 뭐 그렇게 좀 저기 그 중앙연구원에 있는 뭐 37장 그렇게 제가 번역했던 텍스트는 존운치예요. 존운치 말고 그런 거는 완전히 정말로 배울 만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치전을 아마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신 교수님 그 방법은 전우치전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교문학자로서 우리 작품 많이 번역해 주시도록 하면 고마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면서 작가이신 오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 교수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문학자이자 작가이십니다.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현대 소설작가회 회장, 한국작가교수회 회장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장편, 생명의 노래, 악어 등과 작품집 수상한 나무 등 의미 있는 작품을 발표해서 문날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한글문학 배경의 세계화는 이번 대회의 핵심이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는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한국소설가협회 김성달 사무총장님과 공강규 전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그거를 소설화한 것이 전우치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소설을 쓰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뭐를 발표를 하는 것은 이 시간만큼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과정일 겁니다. 기왕 살면은 남들이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양가 있는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짧고 할 얘기는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신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남진과 나훈아가 노래 부른 다음에 제가 노래 불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컴퓨터 시계를 이쪽으로 좀 빼주실래요? 다섯 시 40분까지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절히 말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소설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고 소설적인 내러티브는 그 시간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만 거기 텍스트를 규제하는 또는 소설의 플롯을 규제하는 그런 요건인가 생각해보면은 그것은 일부분이고 시간론을 하는 분들이 소설을 규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구조 속에서 텍스트가 진행돼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데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또 공간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소설 속에서 아울러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잘 알려진 바흐진이라는 양반이 크로노토프 시간 공간 결합되어 있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소설 속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변이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그 심도 있게 천착을 해가지고 소설 이론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근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근간에 좀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 돌아다니는 중에 한때 그 그리스의 카잔차키스,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빠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인 졸업할, 히라빈 졸업을 쓴 그 카잔차키스의 고향이 크레타거든요. 크레타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양반의 그리스인 졸업하는 내가 심령이 괴로울 때 한 번씩 떠들어보고 읽고 그래 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상이 여기 정말 여실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에 살았는지 고향이 어딘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크레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서북부에 이완이나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돈이라는 그 명승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돈이는 그리스 시대에 그러니까 2500~600년 전에 원형극장하고 그리고 아폴로 신의 신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주 한적하고 고요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 구경을 다 하고 메모할 거 하고 이거는 뭐 예의거리 좀 되겠다 하면서 소설 소재도 찾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테네 지하철 입구에서 가방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속에는 내가 돌아오는 데 필요한 여권 그리고 돌아올 때 써야 될 돈 그리고 만들어준다고 챙겨놨던 그 선물 등등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었는데 이 가방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탈취해간 사람은 작달막하니 한국인 어떤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면서 약간 얼굴빛이 우리보다는 검은 서남아시아 누구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가방을 탈취하는 그리스에 와서 가방을 탈취하는 저런 인간이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시리아 내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9.11 테러와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전과 생애가 보장되는 북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를 기착지로 해서 거기에서 동량도 하고 꽃도 팔고 그리고 남의 물건 탈취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가서 케밥 장사라든지 운전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기착지인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할 지경으로 나라가 경제가 추락돼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봉급 좀 나라에 내놓겠다 이러지는 못할 망정 봉급을 이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모를 구경하면서 이 폭력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도도니의 참나무라는 그러한 중편소설로 썼습니다. 소설가협회에서 상을 주셔가지고 상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그 도도니의 참나무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작가가 이 한국문학, 한글문학 이거를 하는 작가니까 한국에 주저앉아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각처를 돌아다닐 수 있고 각처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자유로운 시대가 막혀버려가지고 경주에 가 있어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서울 시청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없고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한다면은
소설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유로운 시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그 끝없는 노력, 이게 소설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걸 하려면은 돌아다녀 봐야 되고 남과 교섭해야 되고 그쪽의 사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럴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 쓸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연유, 정치적인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소설가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넓은 지역의 체험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 내가 얻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깊이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까 리오또 선생님이 그 해체의 왕후 천추국전 번역을 썼다고 그랬는데 맞죠? 예, 왕후 천추국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왕후 천추국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마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또는 한국 여행 작가, 여행가 중에 저쪽 꼭대기에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초가 과연 구도를 위해서 그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인도의 5나라를 헤매고 다녔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뒤져보니까 신라 당시 신라에 돌아왔던 외래 사상들 그리고 신라의 문화풍토 이것이 해초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불교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어서 천축으로 가서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 내심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심을 일궈내는 데에 그 여행이라는 방법을 통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초 이야기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해초 이야기 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진부할 것 같아서 이 평택항 옆에 가면은 신복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평택항이 지금 보니까 삼국시대 신라에서 백제를 거쳐서 와가지고 여기서 당나라로 가던 그런 항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 평택항에 해초의 기념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읽으면서 왕후 천추국전 다시 읽고 그러는 중에 작품을 쓴 것이 신복사라는 장편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풍속과 인간의 성적 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옹졸한 것인가 그 관념을 벗어나면은 인간 존재의 본원적인 어떤 그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썼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간의 깊이를 확보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공간의 영토의 광역성과 함께 공간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한갓된 여행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은 환경 문제, 그리고 폭력 문제, 그리고 노예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었는데 이 폭력 문제를 소설을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도니의 참나무를 쓸 때 갔었던 그리스 서북부의 이완이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파샤성이 있어요. 그 파샤성이 뭐냐면은 알바니아 출신의 독재자가 그쪽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 지역이었을 때 거기에 와가지고 독재를 하고 그 독재를 하던 뒤끝에 남겨놓은 그 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 그리고 터키, 알바니아 이쪽에 매우 폭넓게 연결되는 그러한 독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를 이제 복원을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스라든지 그 이스탄불 이쪽은 좀 자주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실감으로 다가오는데 알바니아는 실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와 같이 알바니아 보름 동안 가서 해줬고, 그이가 태어난 것, 그리고 성장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와의 접경 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쓴 것이 악어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뭐 이런 그 소설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악어는 이게 뭐 7, 8년 걸린 이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을 다루다 보니까 제 언어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싸그리 죽이고 쳐 없애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제 언어가 작중 인물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씻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온 것이 교육인데, 인간 성장의 문제를 앞으로 소설로 좀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악어라는 작품을 쓰면서 소설 속에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것이 팩트 팩트가 아니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서 봤을 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의 고충이 뭐였는지, 그이가 어떻게 그러한 인간으로 형성됐는지, 이런 그 실감을 얻게 되고, 그러한 실감 소설을 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글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그리고 한국 문학을 고민하고 한국 문학의 수준의 향상으로 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우리들의 작가적인 삶의 영토를 넓혀가고, 넓혀진 그 영토 속에서 심혼의 깊이를, 삶의 깊이를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근간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그러한 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 실제 집필을 하면서 느꼈던 그 공간이 세계화라고 할까요? 그 넓히는 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토론자 가운데 김지현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잠깐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김성달 사무총장 먼저 질의를 해 주실까요? 한국 소설가협회 상임이사이자 소설가인 김성달입니다. 오늘 한글 문학에 반영된 세계화 담론을 주제로 한 우한용 교수님의 한글 문학 배경의 세계화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직접 집필하신 장편 소설 악어의 창작 과정을 통한 한글 문학의 배경과 공간의 세계화를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한글 문학의 세계화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학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글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소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소설가로서 창작 과정을 통해 우리 한글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소설가들 중에서 우한용 교수님처럼 세계 곳곳을 구석구석을 찾아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담아서 소설로 창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작의 바탕을 기반으로 한 우리 한글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으면 이번 기회에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강규 총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한용 선생님 발제 내용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 이게 이 서사 공간과 인물이 한국인이 한국식으로 형상해야 세계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말씀에, 형상한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계적인 문학은 특정 인물과 공간, 시간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 해석, 이 문제와 문학의 미적 깊이, 또 이 독자의 공감, 또 다른 언어권의 독자를 만나는 이 독자의 확장,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이나 우리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이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집단의, 우리 집단의 이 생존과 관련된 이 전략으로 이해하면 편하고 쉽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이 한글이나 한국 문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한국의 이 집단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편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생존을 위한 영토 확장, 그러니까 한글 언어권 확장, 이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한용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당연히 노벨 문학상은 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이 이 정치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이 국력과 관련이 되고, 이 국력은 언어의 이 세계 영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언어의 영토 넓이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문학상이 최고의 이 문학상, 문학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와 또 이 동양의 일부 언어, 중국이나 일본어, 또 아니면 유럽의 몇 개 언어가 없어도 이 생존이 가능한 이슬람에는 노벨 문학상금보다 더 많은 상금을 주는 신앙송 대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언어의 문제는 이 집단 생존의 문제도 관련이 되고, 그 집단이 모인 이 민족이라든가 이 국가의 이 전략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지현 시인협의 사무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이 아니고 김지헌입니다. 네, 우한용 교수님 한글 문학의 공간에 관한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설 수상한 나무를 좀 읽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네갈이 배경이 되어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뒤에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언어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온다는 것은 한글로 써진 소설을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읽게 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소설의 공간 확장을 꾀하고,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이거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 국민의 염원인 노벨 문학상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선생님의 소설 악어에 나타나는 인간의 폭력성,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함께
인류의 보편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소설의 공간 또는 배경을 확장시킨다는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을 넘어선 인식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글이란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텐데요. 한글로 소설을 쓰시면서 소설 악어가 탄생하기까지 한국 사회의 폭력과 알바니아 독재자 알리 파샤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폭력과 테러에 대한 성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글 소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신 그런 의도였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음 소설은 인간 성장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답 주시죠. 어, 3시간 달려가지고 3분 얘기하고 끝나는 그 자리가 토론자의 자리인데 우리 김지현 선생님 그리고 공광교 선생님, 김성달 선생님 모두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벨 문학상과 관련해서 저는 그 노벨 문학상이 너무 그 연연하지 말자 뭐 그런 주장입니다. 노벨 문학상이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있냐면 앞에서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 우리 한국어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의 언어입니다. 물론 세계 그 20대 언어에 들어가는 그런 언어입니다만 이게 서구 언어하고는 본질이 달라가지고 그쪽하고 교통이 잘 안 됩니다. 대학 때 체험입니다만 비교문학을 얘기하는데 그 비교문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쓴 양반들이 너댓개의 언어는 뭐 무난하게 구사하는 저 리오또 선생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나?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교문학은 서양식의 비교문학이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노벨상을 통해서 이 문학의 그 범주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는 것, 아주 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2015년, 2016년 그 무렵에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 그 리투아니아 출신의 그 작가가 목소리 소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목소리 소설이 체르노빌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서사라고 그러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연유가 있어가지고 플롯이 정확하게 이렇게 짜여져 가는 그러한 서사를 소설에서 전통적인 소설을 주로 다루었는데 체르노빌 그 사건은 그 참사는 시작도 잘 모르겠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끝에 거기에서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증발해 버렸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 옆에서 봤던 몇몇 사람만 그 현장을 보는 이제 그러한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내러티브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베틀라나 이 양반이 그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그 쪼가리 대담을 모아가지고 그걸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통적인 소설의 내러티브가 다 깨져도 우리가 이걸 소설로 인식하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팝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인들이 좋은 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 노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팝송 가수에게 노벨상을 줬단 말이죠. 밥 딜런. 본래 이름은 찜머만인데 그 딜런 토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 딜런으로 자기 이제 예명을 삼은 사람인데 팝송 가수에게
그 노벨상을 주는 거, 이거는 정통적인 어떤 시의 문법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시대가 변하면 장르도 변하고, 이 장르 속에서 우리가 그 탐지해야 될 영역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학적인 이상이 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으로 해서는 우선 그 외국 작가들과의 교섭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합니다. 이제 중국 작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중국 문학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좀 작가들끼리 언어 소통이 잘 안 돼도 의도적으로 교섭을 좀 이렇게 시도하고, 그거 하기 좋은 데가 이 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작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번역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영어를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습득해가지고 외국어로 직접 시 쓰고 소설 쓰고 평론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번역을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번역의 활성화, 국가에서 돈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투자, 인류 문명에 대한 투자인데, 그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작품들이 외국어로 널리 읽혀야,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잘 읽히는 작품이라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작품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쓰는구나. 지금 뭐 K-팝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그 토막 한국어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문화권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국어 문화권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570만 정도 되는 그 우리 재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곳은 그쪽 문화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형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언어도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어설플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설픈 한국어도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브라질을 같은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라는 공통항으로 묶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제1 동포들, 미국 가 있는 양반들, 캐나다 가 있는 양반들,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거기에 사는 현지인들의 한글 작품을 공모를 했는데 작품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품을 제출하는 그런 편수도 아주 많고, 그건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함께, 그러니까 한국어, 한글을 제대로 구사하는 그러한 언어권과 함께, 이제는 변질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어권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국어 문화권 또는 한국어 문학권, 이런 권역을 개념적으로 설정하고 그쪽을 돕고 그쪽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도움받는 그런 구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대강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글 문학에 반영된 세계화 담론, 사실은 저 주제가 제목으로 보면 상당히 그 한정적입니다. 한글 문학에 반영된 세계 문학에 한국 문학이 어떻게 반영됐냐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한 세 분을 놓고 볼 때 이게 사실은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는 과제를 오늘 노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로 좀 넓혀야 되겠다, 공간과 시간을 넓혀야 되겠다는 주장 하나하고, 우리의 역사,
고전을 도전 속에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천착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결론이라고 할까 하는 걸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학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서 지금 우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문학적인 배경을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넓혀야 되겠고, 또 미우치오 리오토 교수님이나 또 우리 박경석 작가님이 발표하신 것은 우리 과거, 역사, 그리고 우리 고전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두 횡적 종적인 발전을 더 깊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문학을 세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하나 얻지 않았나 하는 걸 저의 느낌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열띤 토론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에 지금 텍스트에는 지금 발표한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은 보시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팬클럽에 이 자료를 요구원 보내줄 수 있죠? 사무총장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 팬클럽에 요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자료집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오늘의 이 토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정말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시고 질의해 준 7분들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